예, 플로리다 대 템파베이 또 만났습니다. 뭐 사실 이제 디비전제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뭐 10년도 넘었지만 어쨌든 이제 뭐 다른 일반적인 18-2-7-2 대진이 아니라 같은 디비전에서 이제 투닥투닥 싸우는 방식으로 NHL이 플레이오프를 개편한 지가 벌써 12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만났죠. 최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2010년, 20년 이후로 들어와도 사실 이 팀들은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21, 22 시즌부터 쫙 올라왔고, 그리고 뭐 템파베이는 뭐 지난 10년을 통틀어도 최강의 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됐고, 작년에도 1라운드에서 만났었고, 올해도 다시 1라운드에서 만나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도 1라운드 플로리다 주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한층 더 또 주목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에 2대2 동률이었어요. 사실 오늘 경기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플로리다가 결국 이제 주축 자원들이 많이 쉬는 느낌이 나오게 되면 경기력이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바르코프라든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쉬면은 경기력이 좀 확확 차이가 나. 오늘도 이제 룬델 같은 애들이 쉬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늘 경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전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그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한 번 이기고, 뭐 오늘 경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결국은 뭐 둘 다 2승 2패인데 일단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대 플로리다 시리즈에서 돋보였던 선수는 뭐 스케이터 중에서는 템파베이는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있겠네요. 4경기에서 이제 5포인트 3골 리어스트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괜칠 선수도 이제 4경기에서 2골 리어스트, 그리고 쿠체로프 선수가 4경기에서 2골 리어스트. 뭐 쿠체로프는 플로리다전에서는 힘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올해도 좀 관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3포인트 올렸습니다. 뭐 근데 이제 작년 플레이오프 돌이켜 보면은 그나마 잘 막아서 7어시스트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나마 잘 막았거든요. 쿠체로프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어시스트나 뺏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쨌든 2골 1어시스트로 지금까지 잘 묶어내는 모습이네요. 서렐리 같은 경우 이제 4경기에서 4어시스트 올렸고요. 수비수 같은 경우에 헤드만 선수가 4경기에서 5포인트, 5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데런 레디시 선수가 1골 3어시스트에다가 라이언 맥도널 선수가 17분 56초, 별로 이제 많은 시간을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실렙스키 선수가 3경기에서 2.04에 92.3이었기 때문에 바실렙스키가 일단 어쨌든 뭐 플로리다를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실렙스키가 올 시즌 같은 디비전 팀 상대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플로리다를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플로리다에서 템파베이전에서 눈에 뛰는 선수는 뭐 바르코프 선수는 출전하는 경기에서 2골 1어시스트 잘했었고요. 라인하트 선수도 이제 2골. 근데 지금 플로리다 전반적인 공격진이 템파베이를 만나면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은 포인트를 뽑아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라인하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3경기에서 2골이니까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명성다운 활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약한 그런 느낌이고, 뭐 버헤이 같은 경우에는 4경기에서 1어시스트, 뭐 마르샹은 이제 뭐 한 골 득점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오늘 경기였었죠, 그죠? 에크블레드 선수가 이제 3경기에서 2어시스트 25분 13초 뛰었고, 포레스링 선수가 3경기에서 24분 45초.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포레스링이. 그리고 세스 존스 선수가 이제 2경기에서 21.9초, 9분이라고 할 뻔했네.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수비진 같은 경우에서도 뭐 포인트를 많이 뽑아내는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조금 불안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브롭스키 선수가 뭐 마찬가지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바실렙스키만큼이나 보브롭스키가 좋은 경기력을 펼쳐준 거,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좀 승부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플로리다부터 넘어가면 플로리다는 사실 전체적인 선수 구성에서 저는 큰 약점이 있는 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팀이라고 해도 물론 이제 약점이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스피드가 아주 빠른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케이팅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피드로 압도한 팀은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전체적인 선수 구성에서 큰 약점이 없는 구성이고, 그리고 폴 머리스 감독이 원하는 느낌의 경기를 하기에는 충분한 구성이다. 오히려 적합한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득점력, 피지컬, 수비력, 근면한 이런 부분을 공격수 대부분의 선수들이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뭐죠? 선수들을 바라보시면은 그 막 득점력은 출중한데 막 피지컬 플레이를 극단적으로 꺼린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스케이팅이 별로 안 뭐 스케이팅은 사실은 뭐 이게 큰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아니면 수비를 잘 안 한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이제 수비를 잘 못해도 좀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안 한다라든가 그냥 득점력만 갖추고 있는 친구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당연히 가치가 있죠. 근데 이제 플로리다는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지금 이 네 가지 영역에서는 한 두 가지 이상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폴 모리스 감독이 원하는 전방 압박 능력의 경기 수행을 하는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힘이 또 좀 잘 나오는 팀이고 하는 그림에서 이제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주축 선수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바르코프, 라인하트, 커처, 버헤이기, 룬델, 베니, 마르샹, 로스타리넨 이런 선수들 아니겠어요? 이 공격수 이제 탑 9 선수들 뭐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게 될 텐데 뭐 제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뭐 바르코프는 사실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라인하트도 득점력과 수비력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커척 선수 같은 경우는 득점력과 피지컬적인 부분이 일단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버헤이기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과 근면함을 갖춘 선수고 그리고 룬델 선수도 수비력과 근면함 그리고 이제 베닛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4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냐면 이제 피지컬에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이 친구가 피지컬은 약한데 피지컬 플레이를 피하는 성향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도 그렇고 베니 선수가 득점력도 없는 편은 아니죠. 이제 그런 그림에서 이제 4개 전부 다 영역에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고 마르샹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과 피지컬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지컬 플레이를 하는 부분 피지컬이 단순하게 좋냐라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그러니까 선수가 얼마나 피지컬 플레이에 관여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경을 이제 건드리고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로스타넬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이랑 근면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지금 영역 중에 진짜 2가지 이상의 장점을 대부분의 선수, 뭐 모든 선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러한 장점이 또 연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캐롤라이나랑 마찬가지로 이 팀도 양적 운영을 참 잘하는 팀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퍽을 쐈을 때 퍽을 재탈취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으로 1-2 제일 잘 구사하는 팀이다라고 자주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1-2 전방 압박을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까이 구사하는 팀이 또 이제 플로리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력이라든가 그죠? 전방 압박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 판단, 이 3번째 체커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양적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퍽 재탈취에도 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 SAT라든가 USAT 이런 거 보면은 플로리다가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그거 이제 저건지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수비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팅 톱 스피드 관련해서는 최상위권 선수들이 많아요. 포르슬링 선수가 톱 스피드가 169km가 찍힌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게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존스 선수 같은 경우도 156km 그리고 네이트 슈미트 선수 같은 경우도 150km입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1, 2, 3라인에 분산돼서 일단 구성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지금은 존스랑 포르슬링 같이 뛰는 경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존스는 누구냐 에클레드랑 같이 뛰게 되면은 존스가 아니라 포르슬링 이제 좀 구분이 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슈팅 톱 스피드 같은 부분에서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면한 부분도 이제 장점이 되는 부분이 총 스케이팅 거리가 6,089km나 됐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상위 1% 그리고 이제 60분 평균 활동량 같은 경우에도 15km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시더라도 얼마나 이 팀이 전체적으로 근면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이제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팀 시스템의 시너지랑도 이제 연관이 되게 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체제에 딱 맞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강점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점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약점이라기보다는 변수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탈 자원들이 좀 경기력 회복이 얼마나 빠른 시점에 되느냐 이거 사실은 생각보다 큰 요인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주축 자원들이 장기 이탈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쿨리까지 쓰고 말았네. 이거 쿨리코프 찾다가 이제 좀 중간에 쓰다가 만 것 같은데 일단 커착 선수 같은 경우에도 2월 20일 그죠? 포네이션스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타구니 결장으로 인해서 쭉 결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때 복귀를 한다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쿨리코프 같은 경우에도 꽤 긴 시간 동안 결장을 했었죠. 그리고 에크블레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경기 징계였었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누구냐?
바르코프라든가 버헤이기라든가 이런 선수들조차 올 시즌 도중에 부상으로 꽤 결장한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굳이 회복 타이밍을 가져가는 걸 봐서도 약간은 영향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거든요. 바르코프 같은 선수들이. 근데 일단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주축 선수들 장기 이탈한 선수들도 있고, 라인업에 일단 복귀를 최근까지 복귀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뭐 마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결장을 했었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복귀 자체는 지금 문제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제 뭐 에크블레드 같은 경우에도 징계 끝나면 바로 복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커척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프 나온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 경기력이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좀 장기 부상의 여파로 좀 작년까지 보던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7전제에 일단 단기전에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플로리다가 뭐 2라운드, 3라운드 뭐 결승 이렇게 진출을 하면 결국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다 회복이 되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번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커척 선수가 거의 2달 만에 경기를 치르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에크블레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달 가까이 결장을 하는 그런 느낌에서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한 달 이상 결장이. 그런 부분 자체에 한두 경기 정도의 첫 한두 경기라든가 첫 한 두세 경기에서도 만약에 부상 영향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의 결장 영향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이 말이 좀 바뀌었네. 부상 및 결장 영향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리즈 전체 승패에 영향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시카고 대 세인트루이스였나? 그 2010년대 중반에 두 팀이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브룩인가 그 누구냐, 한 경기 출장 정지인가? 그래가지고 한 경기를 못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진 느낌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7전제 단기전이기 때문에 진짜 한두 경기 정도 영향이 나와버려도, 예를 들면 이제 부상 회복 영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그림의 경기력이 한두 경기 나와가지고 결국 퍼포먼스에 영향이 생겨버리면은 그게 승패 영향이 크게 이제 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적인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플로리다는 거기에 해당이 될 만한 선수들이 꽤 있는 편이다. 그죠? 장기 부상자도 그렇고 징계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자잘한 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약이 필요한 선수를 꼽아보면은 세스 존스 선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존스 선수가 어쨌든 이제 영입이 된 이후로부터 생각보다 꽤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소화하는 그림이고, 다양한 역할까지도 뭐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감독들이 이런 유형의 선수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수비에 구멍이 있든 없든 뭐 이런 좀 경기력의 결점이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굉장히 믿고 이제 출전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선수는 한 명 정도 필요한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실제로 존스 선수가 20경기에서 9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포인트적인 부분이 기대만큼은 못 올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플로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빠진 선수라든가 그런 느낌에서 제전력 100%로 돌아간 경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는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25분 이상 뛰고 있는 과정에서 뭐 블로킹이라든가 히트 같은 경우에도 매 경기 한 개 이상씩 뭐 1차 스탯에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모리스 감독이 굉장히 전적으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세스 존스를 기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도 거의 20분 가까이 뛰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쇼트핸드 상황에서도 2분 38초, 이거 팀 내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도 2분 38초로 2위였습니다. 파워플레이 타이머 나이스 전체 선수들 중에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플레이오프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뭐 5분 쓰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비슷한 느낌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변수가 생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연관되는 부분인데, 에크블레드 선수가 어쨌든 1라운드 1, 2차전은 결장이 확정입니다. 왜냐면 20경기 징계가 1, 2차전까지 딱 20경기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BNT라고 할 뻔했네. 지금 그 FLA 라이브 아레나 복귀할 때까지는
에크블레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 2차전 원정 경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에크블레드 없이 여전히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조합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풀 전력으로 복귀를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변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에크블레드가 그냥 이제 뭐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치르는 가정하에 괜찮습니다. 보시면 포르슬링 에크블레드 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득실 마진이 플러스 10이나 찍히고, 미콜라 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어쨌든 슈미트 쿨리코프 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양수가 찍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시면은 모두가 복귀하면 일단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큰데, 근데 어쨌든 에크블레드 없이 치러야 되는 1, 2차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존스까지 구멍이 나게 되면서 이 수비진의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3차전 이후의 활약도 중요한 이유가 그죠? 보시면은 이제 템파베이 선수가, 템파베이가 올 시즌 미들식스 굉장히 크게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비오르크 스트란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르드 같은 이런 선수들을 또 이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랑도 이제 굉장히 자주 막아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뭐 물론 이제 서렐리라든가 이런 선수도 막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폴이라든가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존스를 2라인에서 이제 3차전부터 본격적으로 기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존스 선수는 1라인급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1라인급 선수를 2라인에도 기용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또 메리트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존스 선수의 이 활약 같은 부분,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템파베이로 넘어가 보면 템파베이는 올해 굉장히 공격 기회 창출과 결과까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진짜 상대방을 정말 이제 공격을 기회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압도하는 그림이 나오고 결정력에서도 압도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활약을 뽐내는 팀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실제로 올 시즌 골 관련 부분을 바라보시면 템파베이는 거의 다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 3.6으로 전체 1위, 그리고 5대5 상황에서 이제 득점 같은 경우에도 186득점이라면서 전체 3위였습니다. 그리고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에도 60골 기록하면서 이것도 공동 4위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골 관련 기록에서 이제 거의 다 최상위권, 그죠? 5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고, 경기당 4골 이상 넣은 경기 몇 경기냐? 를 이제 찾아보니까 템파베이가 리그에서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39경기에서 4골 이상 득점을 한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리그 3위 안에 들어가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폭발력 있는 한 경기에 이렇게 골을 몰아넣는 능력, 이런 부분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리그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멀티골을 넣은 경기를 찾아봐도 13경기에서 파워플레이 멀티골이 나왔는데 이거 리그에서 5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제 전반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븐 스트렝스에서는 정말 강력한데 좀 다른 데서는 힘이 약하다라든가, 아니면 파워플레이에서는 진짜 이제 힘이 막강한데 좀 다른 힘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팀들이 좀 있는 편인데, 올해 템파 같은 경우에 템파도 사실은 좀 그런 영역의 팀이었던 기억이 좀 나기는 나거든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뭐 듀얼 스레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만 보시면 위니펙 제츠 같은 팀은 이제 좀 뎁스로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성향의 팀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여러 라인에서의 힘이 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팀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 위니펙은 뭐 1라인도 꽤 센 편이지만,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올 시즌 이제 최다 득점 라인 랭킹, 어떤 라인이 이 NHL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는가? 템파베이 괜칠 포인트 쿠체로프 라인이 5대5 상황에서 44골을 때려 박으면서 이 분야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탑5 안에 들어갔죠. 결국은 우리 1라인의 활약 같은 부분, 그런 부분도 활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흠이 없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이 팀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서렐리, 폴, 이런 선수들이 공수 양면에서의 기여가 아주 크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 구르드까지 들어왔으니까. 예전에 존 쿠퍼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이 포인트, 서렐리, 폴, 이런 선수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센터 라인이랑도 다 매치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그 플레이오프 때 이야기였나?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도 진짜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플로리다 칭찬 드렸듯이
뭐 득점에서의 활약도 가능하고 그리고 스피드 게임도 되고 체킹 게임도 잘하는 데다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그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진의 이런 다양한 이제 이 뎁스 같은 부분도 템파베이의 또 강점 중에 하나. 이것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저께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그죠? 어저께 이제 보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피리어드, 3피리어드에서 90득점 이상 기록한 팀 딱 2개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템파베이랑 캐롤라이나였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 한 팀이. 어제 내 팀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럼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은 뒤죽박죽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있었죠. 오늘 경기 템파베이가 1피리어드의 득점을 또 좀 더하게 되면서 올 시즌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 모든 피리어드에서 90득점 이상한 팀 유일한 팀이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어제도 이거 말씀드린 내용인데 뭐 2피리어드에서 100득점 이상, 1피리어드에서 100득점 이상, 3피리어드에서 100득점 이상 이런 팀들은 있어요. 근데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 모두 90득점 이상을 거둔 팀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유일합니다. 그런 그림에서도 얼마나 오래 템파베이가 강력하고 꾸준한 활약을 펼친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공격력과 결정력을 바탕으로 NHL 경기당 평균 리드 시간을 집계를 했을 때 템파베이는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매경기 25분 48초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 2위가 오늘 뒤에 말씀드릴 LA 킹스네요. 24분 34초. 그리고 이제 3위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24분 5초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 화력적인 이 메릿, 이 힘을 바탕으로 유리한 경기를 많이 끌고 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템파베이에게도 좀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한 골 싸움을 진짜 못해요, 이 팀이. 이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많은 득점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좀 득점을 많이 벌려서 이기는 게임들, 그래서 3골차 이상 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템파베이가 굉장히 이상하게 한 골 싸움에서 너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승률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실 텐데 올 시즌 한 골차 경기 승률을 보시면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37%에 불과합니다. 이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위에 보스턴 브루인스, 세너제이 샤크스 아래 있고 올해 이 두 팀은 지금 이제 동부 서부 꼴찌 팀들이죠. 이 팀들 수준으로 지금 한 골차 경기 승률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골을 많이 넣는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골을 많이 넣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5골을 넣어도 상대방한테 6골을 먹히면서 지는 경기들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골차 승률에서 이렇게 이제 승률이 안 좋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플레이오프를 들어가면은 이제 선수들도 훨씬 더 이제 체킹 게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이제 좀 수월하게 이제 펼치는 팀들이 생각보다 이 타이트한 체킹에 말려가지고 게임 말리는 거 많이 보셨죠? 대표적으로 1819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느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피리어드 3골을 드르륵 넣어가지고 앞서가다가 이 콜럼버스의 이제 체킹 게임에 조금씩 잠식 당하면서 이제 경기 따라잡히고 역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격도 힘이 잘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사실은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플레이오프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접전 양상 경기들이 좀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접전 양상 경기가 많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 바탕이, 당연히 이제 더 좋은 팀들을 상대를 하게 되고요. 플레이오프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그림인데 한 골차 승부가 약하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꽤 좀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최근 2시즌 동안 NHL 플레이오프에서 한 골 경기 승수를 따져보시면은 플로리다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팀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팀이었어요. 플로리다는 플레이오프 최근 2시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물론 이제 뭐 둘 다 이제 결승 이상을 간 시즌들이기 때문에 잘 나간 시즌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골 승부 최강자라고 보셔도 무방한 팀이거든요. 플로리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승입니다. 딱 2시즌 동안. 그렇고 일단 이제 이 2시즌 아닌가? 이 좀 늘렸나? 잠깐만요. 이거 좀 헷갈립니다. 죄송해요. 일단 어쨌든 이 한 골 차승 경기 승수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5시즌 제가 처음에 2시즌으로 잡았다가 5시즌으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근데 2시즌 맞을 겁니다. 아마.
두 시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16승 30이 한 거의 한 20 한 30승 가까이 올리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왜냐면 14승 16승은 했으니까 19경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더 제가 뒤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한 골 경기 최강자입니다. 에드먼턴이 2등인데 9경기였었고요. 한 골 경기 승리 숫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한 골 경기 승리 숫자가 7경기였었기 때문에 한 골 경기 거의 최강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접전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HL 최근 5시즌, 이건 5시즌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 골리를 뺐을 때 상황, 6대5 상황에서의 골 숫자를 바라보시면 플로리다가 5골을 기록을 했네요. 6대5 상황에서 5골. 그러니까 골리 빼고 난 다음에 5골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 캐롤라이나, 콜로라도가 각각 4골씩 득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또 의미를 가져가냐라고 하면은, 설령 이제 2골 차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풀린다라고 할지라도 플로리다는 골리를 뺀 상황에서도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골 차로 템파베이가 리드를 가져 있다고 하더라도 플로리다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성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맞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대진 자체가, 그러니까 좀 수틀리는 그림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좀 이제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쪽에서 활약이 필요한 선수는 제 생각에는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바실렙스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정말 본 모습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 12월 이후 성적을 바라보시면은 승수가 28승, 전체 2위,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 2.05로 전체 3위였었고, 세이브 성공률 92.7%로 1위,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는 93.5%로 전체 1위였습니다. 12월 이후 성적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바실렙스키가 완전히 이제 본연의 경기력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즌 전체일 이거는 시즌 전체예요. 시즌 전체. 이건 시즌 전체입니다. 이거는 이 밑에 12월 이후라고 적었는데 이건 수정을 안 한 거고요. 이건 시즌 전체고 22-23 시즌에 이제 세이브 성공률이랑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확인을 하시면은 작년에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떨어졌고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올 시즌 들어와서 완벽하게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바실렙스키가 경기력을 회복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플로리다 입장에서 굉장히 빨간불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경기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게 최근 3시즌 92% 이상 세이브 성공률을 거뒀던 경기 숫자를 바라보셔도 지난 시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올해 평년기 느낌으로 회복을 했죠. 33경기, 31경기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그 선수 그 폴 보셨죠? 최고의 골리, 선수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골리는 역시나 바실렙스키였습니다. 헬러버기 아니었어요. 올 시즌 그 투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보시더라도 진짜 이제 이 바실렙스키한테는 좀 위압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제 또 어떻게 얘를 공략을 해야 될지라는 그런 느낌의 막막함이 있고,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템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하지만 걱정해야 되는 거는 플레이오프 때는 썩 이 명성 같은 느낌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2-23 시즌, 아까 이제 22-23 시즌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플레이오프에서 좀 털리는 느낌의 경기를 그러니까 실점 자체가 평균 실점이 더 좋지 않았고 세이브 성공도 안 좋았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깡으로 부진했으니까 뭐 좀 참작을 해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플레이오프 때 부진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2시즌 연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제 경기력이 복구가 됐지만은 이게 이제 22-23에도 이제 경기력이 좋았는데도, 정규 시즌이 좋았는데도 플레이오프 때 별로였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깡으로 플레이오프 때는 그냥 이제 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 때 부진하다라는 말을 제가 바실렙스키한테 꺼내게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측정치를 보면은 굉장히 명확한 강약점이 있어요. 고득점 지역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85.2%가 찍히면서 상위 2%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간 위험 지역 세이브 퍼센티지를 가져가도, 그러니까 이제 하이슬롯 쪽에 그거 88.8%라서 하위 50%였어요.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찍히는 그런 느낌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인 점은 플로리다는 고위험 지역에서의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 지역에서 슈팅이 몇 개였냐라는 걸 이제 시즌 전체 누적을 따져보면은 플로리다가 리그에서 3위에 해당한 성적이었고, 콜럼버스가 196개고,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고위험 지역 슈팅 자체는 많이 만드는 팀이었습니다. 결정력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무튼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상성 자체가 좀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약점을 잘 공략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부진한 그런 그림 자체가 3시즌 연속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올해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예상을 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어저께도 이 이야기 했죠. 어저께도 이제 리매치 있었던 그 댈러스 콜로라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난해와 같이 굉장히 접전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시즌에 결국은 좀 플로리다가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를 이렇게 좀 뜯어봤을 때는 근소하게 한 골차 승부도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근소하게 승부가 갈리는 경기가 이제 첫 두 경기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차전, 4차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좀 큰 점수 차로 이기는 이런 느낌으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올해도 전반적으로는 좀 그런 접전의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 시리즈를 제압한 팀이 동부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동부도 이 시리즈를 먹은 작년처럼. 작년에도 제가 좀 그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플로리다가 템파베이를 상대로 제일 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진짜 여러 시리즈가 결승 이전까지, 그러니까 동부에서의 3가지 시리즈를 다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는 템파베이를 상대로 제일 고전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양상 자체가 제일 고전하는 느낌이 많이 나왔던 시리즈였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올해도 실제로 이 시리즈를 저는 제압하는 팀이 동부 결승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동부를 제압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결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템파베이 쪽을 조금 더 미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과는 달라졌죠. 템파베이가 맥도너 체르나크 조합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전 느낌과는 다르게 피지컬 대응이라든가 수비적으로 전반적으로 대응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경기력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JJ 모저 선수까지 영입이 되게 되면서 헤드만 선수의 옆자리도 사실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도마에 올랐던 자리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레디시 선수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뭐 이전에는 누구냐, 루타라든가 이런 선수를 막 들어왔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거 누구냐, 맥도너래. 그 헤드만 옆자리 이것도 생각보다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JJ 모저 선수 또 영입이 됐기 때문에 1라인도 안정화가 됐고, 템파베이가 좀 허무하게 실점 털리는 장면들에는 막 퍼빅스라든가 릴레벨이라든가 이런 느낌의 약간은 리그에서 조금은 검증이 덜 된 친구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근데 플레이오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3라인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잘 안 쓰게 되죠. 수비 기준으로는 3라인 선수를 잘 안 쓰고, 공격 기준으로는 4라인 선수를 잘 안 씁니다. 그런 느낌이 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맥도너 체르나크 그리고 모저가 들어오면서 헤드만까지 안정화됐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크게 의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딴 리드를 그러니까 이제 템파베이가 기본적으로 공격력 자체는 이제 출중하게 흘러가는 팀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딴 리드 자체를 쉽게 내줄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실렙스키까지 부활한 것까지도 이거는 영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소하게 앞서는 느낌이 나오게 되면서 템파베이가 이번에는 4대3으로 시리즈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리즈의 승자가 스탠리컵 결승까지 갈 가능성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좀 이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좀 볼거리가 많은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첫날에 만약에 이 시리즈가 중계가 잡히면은 저는 아마 이 시리즈를 고를 것 같거든요. 그 라이브 코멘터리 첫 경기로.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플로리다는 아까 이제 이 뭐 에클레드가 첫 2경기에 빠지는 그런 변수까지도 들어가는 그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상자 복귀, 그리고 커척 선수가 이제 단박에 1경기부터 정말 이제 이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템파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림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내용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